우리 시청자분들 좋아하실 내용이죠? 네, 믿어 오시면 않습니다. 네, 읽어서 일트죠. 아주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밀리터리 사이언스의 10년 만난 본게임 오늘도 본내용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 2의 NNJ입니다. 오늘의 주제 영상을 통해서 먼저 확인하시죠. 정말 K방사의 최고 셀럽 아니십니까, 이분이? 그렇죠.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CG였는데 정말 네. 이런 날이 왔네요. 우리 손으로 개발한 최초의 차세대 공군 전투기죠. KF-21 보라매가 올 1월에 초음속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경사스러운 소식을 그냥 넘어갈 수 없는데 관련 소식 저희가 정말 가감없이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첫 비행부터 초음속 돌파까지 그냥 진도가 쭉쭉 나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선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이 녹화 시점 기준 오늘 정말 아주 오늘 오전에도 뜻깊은 일이 있었어요. 오늘 오전에요? 예. KF-21 벌써 4호기가 예. 첫 비행에 성공을 했답니다. 4호기는 뭔가 좀 다른 거 아닙니까? 4호기는 이제 독작입니다. 예. 2인승. 그전에는 3호기까지는 이제 1인승이었고요. 그 4호기가 2인승으로 처음으로 시험 비행이 34분간 비행을 했는데 예. 또 첫 비행을 하는 아주 또 의미 있는 그럼 일단 사실 제작진이 정말 주도면밀합니다. 이렇게 다 오래전에 미리 예측하고 이렇게 네. 날짜를 맞춰가지고. 4호기가 오늘 그 시험병 성공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자세한 소식을 말씀해 주시면요. 그래서 이제 1호기가 작년 7월에 첫 비행에 나섰죠. 당시는 이제 경비행기 속도인 시속 한 400km 정도에 이제 불과했는데 벌써 5달 동안 무려 80여 차례의 이제 시험 비행을 했고요. 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지난 1월 17일에 이 초음속 돌파에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이 공개한 모습인데 M이 마하입니다. 마하 0.98, 99. 돌파 순간이군요. 드디어 이제 1 음속을 이제 돌파하는 이제 그런 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전에 그 서울에 없이할 때 그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 있죠. 그걸 타고 음속을 돌파를 했었어요. 음속 돌파를 경험을 했는데 원래 음속 돌파는 원생님 잘 아시지만 그 충격파가 있잖아요. 쇼크웨이브. 네, 소닉붐이라고 그래가지고. 소닉붐인가요? 네, 그래가지고 쇼크웨이브도 맞고요. 좀 이따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그게 낮은 데서 하면 그 충격파에서 유리창도 깨지고 기압장도 깨지고 이래서 일정 고도위에서 하는데 사실 비행기 안에서는 별로 그게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전혀 안 들리죠. 네, 전혀 그게 느낌이 없어요. 숫자 넘어가는 거 보고 이제 제가 이제 알게 됐습니다. 네. 근데 앞에 무슨 침 같은 게 달렸네. 이게 사실 우리 어렸을 때 애들 장난했던 이건 아닌데 뭐죠? 이 침 이거? 시험 과정에서 데이터들을 체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수집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T-50 훈련기, 초음속 훈련기 시제기에도 보면 이런 이제 장치들이 튀어나오고 이제 일부는 피리칩처럼 더 옆으로도 안테나가 튀어나오는 이제 그런 형태가 종종 있는데 이 과정이 끝나면 실제 이제 양산 과정의 전투기들은 이런 장치는 이제 빠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번에 방금 저희가 그 기기 수치를 통해서 확인했지 않습니까? 마하 돌파. 이게 우리나라 전투기로서는 최초의 마를 돌파한 그런 역사적인 순간인가요? 2003년에 왜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 골든 이글이 음속 돌파한 사례가 있었죠. 근데 이제 T-50은 미국하고 기술 협력을 통해서 만든 거다 보니까 이제 KF-21하고는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KF-21의 초음속 돌파는 국내 기술로 개발한 독자 형상을 갖춘 항공기로는 최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덕분에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에 성공한 나라로 이 실험 결과 당당하게 이제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근데 그 마하 돌파라는 거는 비행기가 엄청 빠르다. 그거 이상의 다른 여러 가지 의미를 품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제가 이 기회에 오랜만에 저 사이언스 S 쪽 조금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MS. 소리의 속도는 무엇일까요? 속? 소리의 속도는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자, 여기서 오랜만에 이렇게 나오니까 당황스러우시죠? 예, 그 소리가 여기서 시작되면은 저기까지 가는데 예. 특정 그 도착 지점까지 갔을 때 그게 그거 그렇죠. 아닌가요? 그건 뭘로 결정이 될까요? 소리의 속도라는 거는 공기라는 매질의 진동 속도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무리 소리를 크게 질러도 빨리 가진 않죠. 그렇죠. 예. 생각해보시면 보통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예. 왜 크게 말한다고 빨리 가진 않죠. 아무리 크게 소리를 내도 멀리 갈 망정 예. 빨리 가진 않습니다. 음속이라는 거는 질소와 산소가 네. 붙어서 만들어진 이 대기라는 매질이 진동하는 속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초당 340m가 되는 거죠. 우리 지구상의 대기 일기압 내에서의 음속이란 거는 물리량이에요. 그냥 소리의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거보다 빨리 간다는 말은 우리 대기가 갖고 있는 초당 340m라는 진동을 전달하는 속도를 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소리란 건 사실은 뭐 퉁 치든 뭐 쾅 하든 간에 결국은 공기를 흔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도를 넘는다는 것이 갖고 있는 되게 역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마 1에 이제 근접을 하고 통과를 하는 순간에 진짜로 벽이 생깁니다. 이 벽이 물론 눈에 보이고 막 이런 벽은 아니지만 실제로 그걸 통과하지 못하게 만드는 엄청난 반탄력이 생겨요. 그래서 이거를 뚫지 못하는 거는 엔진의 힘도 중요하지만 형태가 안 좋으면 뚫다가 다 부서지죠. 근데 이건 마 1에만 있어요. 뒤에는 없습니다. 마 1만 통과를 하면 그 벽만 통과를 하면 오히려 수정이 쉬워요. 그럼 뭐 2, 3, 4, 5, 뭐 극초, 뭐 음속, 뭐 가면 물론 이제 그때부터 뒤에는 이제 속도를 올리기가 어렵죠. 엔진이 점점 강해져야 되고 뭐 그런 건 있지만은 그 벽은 더 이상 생기지 않아요. 이제 이것이 가능하냐와 그 다음에 항공기가 무사하냐,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이걸 벽을 통과하는 상황이 결정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걸 통과하는 게 그렇게 어려웠던 것이고요. 그래서 통과를 못한다는 얘기가 한참 있었었고, 소닉붐은 달라요. 소닉붐 이게 많이 헷갈리시는데 소닉붐은 이거랑은 별개의 문제고 나중에 초음속으로 가면 계속 납니다. 그냥. 예. 계속 나요. 계속 나는데 우리가 못 듣는 이유는 빨리 지나가잖아요.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한테 소리가 한두 번 들린다면 쟤는 멀리 가 있죠. 소리보다 훨씬 빨리 물체가 가니까. 더 빨리 가니까. 예. 예. 그래서 우리 귀에는 안 들리고 조종사 귀에는 전혀 안 들려요. 왜냐면 조종사는 계속 소리보다 빨리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소닉붐이 예. 더 뒤로. 그래서 이 실제로 이제 벽을 뚫고 나가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 거고 이제 그걸 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우리 KF-21은 그러면 뭐 최고 속도 뭐 목표 속도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최고 속도 목표가 이제 마하 1.8이죠. 그렇군요. 시속 약 2,200km 정도 되는데 예. 음속 영역에서의 고도와 속도를 더욱 높여가면서 이제 초음속 구간에서의 그 비행 안정성을 검증하면서 이제 아마 달성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죠. 예. 근데 초음속 돌파한 게 우리 시제 1호기인데 2호기, 3호기 있고 방금 전 4호기가 복좌가 뭐 시험 비행 성공했다고 말씀하셨고 그럼 뭐 3호기 이런 건 또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겁니까? 우선 이제 작년 7월에 첫 비행한 다음에 올 1월에 이제 음속 돌파까지 성공한 건 1호기고요. 그리고 2호기는 작년 11월에 그리고 3호기는 올 1월 5일에 이제 첫 비행에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이 외형상 가장 큰 눈에 띄는 특징은 이 도색입니다. 확 다른데요? 2호기 그다음에 3호기 예. 이 도색이 다르지 않습니까? 특히 그러네요. 이 꼬리날개 쪽. 3호기는 멋있네요. 예. 등면 이렇게 색깔이 좀 들어가고. 2호기는 1호기에 비해서 좀 이제 약간 어둡게 좀 도색을 했고 그다음에 수직꼬리 날개 이렇게 노란색 도색이 있는 게 좀 눈에 띄는 보라매 같네요. 보라매. 특징이죠. 그다음에 3호기는 1, 2호기와 이제 수직꼬리 날개 형상도 좀 다르고 비행기가 하늘로 동시에 이제 솟아오르는 모습 그런 형상이라고. 4기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이제 뭐 형태라고 그러고요. 이게 도색이 다른 거는 양산될 전투기 도색이 어떤 것이 좋을지 이제 그 여론 평가 전문가 및 일반 국민들 포함해서 이런 평가들도 받아가지고 종합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 도색을 했다고 그러는데 블레이글스 있지 않습니까? 블레이글스도 T-50B를 들여오면서 처음에 이제 군에서 생각한 도색이 있는데 그때 이제 전향적으로 전문가 포함해서 국민 여론도 좀 들어서 결정하겠다. 근데 그때 막 군사 마니아들이 공군에서 처음 택한 도색은 영 아니라고 반응이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제 사이트 포함해서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대안들을 제시했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나온 게 지금 블레이글스의 도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반응들이 괜찮았습니다. 네티즌의 영향이 좀 이렇게 반영이 된 겁니까? 그러니까 군사 마니아들이 의견이 실제로 상당히 많이 반영이 돼서 사실 초안하고 좀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우리 KF-21도 훌륭한
도색을 택하게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예. 도색으로만 아니 만들어진 순서만 가지고 1, 2, 3 그 외에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으로도. 그렇죠. 네, 고유한 역할이 따로 있는데요. 예. 1호기는 영역 확장 시험, 그리고 2호기는 구조 시험을 목적으로 하고요. 이 3호기는 1호하고 2호기의 계측 시스템이 전부 구비된 다목적, 다용도로 이제 제작이 됐고요. 체계개발 시행 시험에 이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근데 이제 속도하고 구조 하중 등 이 영역 확장 시험입니다. 전투기 기동 중에 이제 기체 구조에 부하되는 중력 가속도의 몇 배 이상의 하중을 측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체 구조 강성을 확인을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실제 3호기가 이제 비행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관련 시험을 좀 더 원활히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녹화 기준 오늘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는 건 복좌기 4호기. 네. 그럼 뭐 단좌도 있고 복좌도 있고 뭐 몇 호기까지 이렇게 이렇게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많아요? KF-21 개발에는 총 6대의 시제기가 만들어지는데요. 예. 그 중에 4대는 단자고요. 2대가 이제 4호기 같은 이제 2인승 이제 복좌 형태고요. 4호기에서 6호기는 이제 올 상반기 중에 순차적으로 이제 비행 시험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올 상반기 중에 이제 6대가 다 이제 시험 비용에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되겠고, 사실은 굉장히 이게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2026년 상반기까지 개발인데 횟수로 이제 3년 정도 남아서 네. 길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굉장히 촉박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 비용을 총 2,000회 정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게 이제 시험 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면 올 연말쯤에 이제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할 예정인데, 이게 26년부터 양산 예산이 이제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예정대로라면. 그러면 이게 전에 그냥 갑자기 결정된 게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이게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됩니다. 검토가 되고 반영이 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리드 타임이 이제 몇 년이 필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위사업청에서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올 연말에 하반기까지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해서 예산 배정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계획대로 차근차근 단계를 밟고 있는 우리 KF-21 보람인데 해외 반응이 어떤지 궁금해지네요. 작년 11월에 이제 3년 만에 드디어 2022 사천 에어쇼가 다시 펼쳐졌는데, 당시에 KF-21 시제기가 일반에 최초로 공개가 됐거든요. 현장에는 근데 일반만 있었던 게 아니고 이제 시험 조종사 협회와 국제 시험 비행 조종사 스쿨 관계자들이 왔습니다. 특히 빌리 플린 부회장분이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해요. KF-21 보라매가 비행하는 모습을 직접 봤는데 입을 쩍 벌릴 정도로 놀랐고 정말 이른 시일 내에 이렇게 하늘을 나는 전투기를 정말 잘 만들어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고요. 사실 KF-21의 기술적인 우수성이 시험 비행 조종사들 사이에서 이슈라고 합니다. 해외에서 이제 그동안 만든 항공기를 우리나라가 이제 생산하는 그런 수준에 계속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직접 만든 그 A사 레이더까지도 네. 포함해서 이제 핵심 부품을 계속 직접 개발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결과로 이제 4.5세대 전투기인 KF-21을 만들었다. 이게 성공했다. 이런 점이 되게 인상적으로 좀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시험 비행이 이루어지는 그 미션 컨트롤룸에 들어갔는데 록히드 마틴에서 봤던 컨트롤룸처럼 멋있었다고 합니다. 거기만 검증되고 막 성공 사례도 많은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 뭐 원체 거대한 곳이니까 그런 점들로 이제 봤을 때 항공 기술력 수준에서 우리 한국도 이제는 어디에서 뒤처지지 않는 그런 수준이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파일럿 중에 파일럿이라고 하는 그 리스크 많이 지고 비행하시는 시험 비행 조종사분들 인정이라고 해서 더욱더 신뢰가 가는데요. 그 외에도 또 저희를 기쁘게 할 만한 그런 또 반응들이 많다면서요. 네, KF-21 첫 비행 당시에 이제 해외에서 또 특히 주목을 받았는데, 세계적인 에어쇼 중에 하나가 영국의 판버로 에어쇼라고 있어요. 파리 에어쇼하고 양대 에어쇼라고도 불리는데, 그때 이제 카이도 이제 그 판버로 에어쇼에 참가를 해서 부스가 있었는데, 그때 KF-21 첫 비행 성공한 영상이 이제 카이 부스에 상영이 되니까 많은 해외 관계자들이 와서 이제 축하한다, 축하의 이런 말들을 건넸다고 하고요. 실제로 제가 아주 잘 아는 분이 그때 판버로 에어쇼에 가 있었는데,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외국 사람들이 카이 부스에 몰려가지고 영상 보면서 그 축하 인사말도 하고 상당히 높은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초기부터 이제 관심을 끌었던 거고, 영국 국방부도 당시 이제 판버로 에어쇼 현장에서 열린 우리나라와 양자 회담에서
KF-21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좀 더 긴밀하게 협력하자고 이제 제안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주요 외신들도 이제 KF-21 첫 비행 성공 소식을 이제 비중 있게 다뤘는데 로이터 통신은 대한민국 최초 국산 전투기 시험 비행 완료 기사를 내면서 이제 KF-21을 집중 조명을 했었고요. 네. 미국의 이제 외교안보 전문 매체 이제 포린 폴러시라고 있는데 여기도 한국이 KF-21 개발 성공으로 세계 최고 무기 수출국이 될 것이다. 이런 보도도 했었고 더구나 CNN은 KF-21이 F-35 이 스텔스기보다 더 높은 고도를 더 빨리 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일부 군사 전문가들이 분석을 전하기도 했답니다. 뭐 외신들 뭐 인터뷰까지도 쭉쭉쭉쭉 뭐 좋은 긍정적인 평가를 이렇게 정리해 주셨는데 근데 뭐 당연히 또 뭐 우호적인 반응만 있지 않고 좀 안 좋은 내용도 또 어딘 있겠죠? 뭐 우리 KF-21 사실 정확하게 그 제시된 개발 네. 일정에 따라서 초도 비행에 성공을 했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유쾌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나라도 있고 속이야 모르지만 그걸 이제 느낌뿐만 아니라 좀 표현하는 나라들도 있죠. 아, 그쪽 표현할 것까지야. 근데 있죠 분명히. 네. 예, 뭐 짐작하시다시피 중국인데요. 아, 예. 중국이 KF-21 첫 시험 비행 성공 뒤 사흘 뒤에 자체 개발 중인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젠 35의 사진과 동영상을 갑자기 내놓아요. 3위로면 너무 붙었다. 이거는. 예, 그러니까 뭔가 자기들도 뭐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모양인데, 근데 사실은 뭐 서방 군사 매체들이 지적을 하는 바, J-35는 뭔가 좀 짝퉁 F-35다 라는 얘기를, 심지어 35라는 숫자도 같이 붙여가지고 예. 더 그래 보이잖아요. 디자인을 그대로 뺏긴 것처럼 일단 보이고요. 젠-35의 앞부분은 이제 적외선 탐지 추적 장치가 이렇게 뾰족하게 나와 있는데, F-35 앞부분은 이제 전자 광학 추적 장치가 이렇게 나와 있죠. 비슷한 기능의 장치가 또 붙어 있고, 그리고 조정석 구조나 개폐 방식도 F-35하고 거의 비슷하고, 조정 사용 표시 장치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다른 것 같아요. F-35는 예전에는 다 이제 우리가 그 HUD, 그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다 썼는데, 요즘은 이제 이거를 이제 헬멧에 F-35 같은 경우에는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옆을 봐도 이렇게 다 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훨씬 이제 작전의 능률이 향상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아마 제대로 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또 이런 지적도 있고, 뭐 안에 뭐 들어가서 얼마나 다 확인해 봤는지 모르지만, 또 엔진 같은 핵심 기술이 확보가 됐는가, 중국이. 이런 것들이 다 미지수라는 평이에요. 또 이와 동시에 한편으로는 자국의 스텔스기인 젠-35는 물론 젠-20 등과 이제 KF-21의 그 스텔스 성능을 비교하는 예. 이런 내용도 보도도 내보냈는데, 근데 우리 KF-21이 뭐 스텔스 성능에서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런 게 폄하의 내용이었죠. 근데 실제로 KF-21은 원래 본격적인 스텔스기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건 4.5세대니까 의미가 없는 얘기거든요. 관심은 감사하나 스텔스 기능 얘기해 고개가 좀 갸우뚱 얘기 하여튼 뭐 관심 감사합니다. 근데 동의할 수 없습니다만. 네. 네, 그래서 뭔가 좀 안 좋은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간질간질한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폄하하려는 생각인데. 예. 하여튼 뭐 중국은 중국대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나 본데 하여튼 그게 전반적인 뭐 소위 중론은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아까도 뭐 여러 외신의 긍정적인 반응을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여기 항공 전문 매체들도 마찬가지 이제 그런 긍정적인 보도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에어로타임 허브라는 매체가 있는데 여기서 세계에서 가장 진부한 전투기 10개 예. 중에 KF-21이 포함이 됐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당연히 F-22 랩터는 얘 빼고, 들어갔겠죠. 예. 그다음에 이제 F-35요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보잉의 F-15 시리즈 중에도 F-15EX, 네. 이글2,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또 자랑하는 나름 5세대 스텔스기인 이제 젠-20이 있고, 그다음에 원쌤 한참 말씀하신 젠-35, 이제 과거 FC-31로 불렸는데 이게 있고요. 러시아의 이제 수호이 57 들어갔고, 그 외에 이제 수호이 35 중에도 제일 뛰어나다는 수호이 35S. 그다음에 이제 유럽에는 유로파이터 타이푼, 그다음에 프랑스가 자랑하는 라팔. 그 안에 이제 들어갔다. 어깨를 안 하는 같이 비교된다는 것 자체가 큰 힘이 아닙니까? 그 정도면. 그렇죠. 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미국의 또 저명한 이제 항공우주 전문지 에이비에이션 위크가 있습니다. 에이비에이션 위크가 이제 매년 연말에 시상식을 거행해요. 근데 작년에 이제 2022년 연례 시상식을 했는데 KF-21이 전투기로는 유일하게 방위 산업 부분에서 수상을 하는 그런 영예를 또 안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매년 상업항공, 우주 방위산업, 비즈니스 항공 이렇게 4개 부문을 나눠서 이제 매년 시상식을 해왔는데, 여기에 이제 에비에이션 위크 편집장들에 의해서 이제 한 해 동안
정말 이 분야별로 특별한 성과를 거둔 항공기라든지 회사나 기관 개인을 이제 엄선을 해서 시상을 한다고 그래요. 여기서 이 방위산업 분야에 당당하게 KF-21이 선정이 됐다는 거죠. 그럼 왜 KF-21을 선정했냐? 이 최신형 4.5세대 전투기를 세계 시장에 선보인 이런 기념비적인 비행에 성공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선정이 됐다고 그럽니다. 해외에서 특히 우리 KF-21을 주목하는 이유가 그 무장 아닙니까? 네. 역시 그렇죠. 해외 유력 군사 전문지들이 그 KF-21이 첫 비행 때부터 그 공대공 미사일인 미티어를 이제 장착을 했다는 점에 주목을 했는데요. 실제로 KF-21에 탑재할 수 있는 이제 공대공 미사일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영국제 미티어는 물론이고 네. 독일제 아이리스-T 그리고 미국제 에임 120 암람, 에임 9 사이드와인더를 다 부착할 수가 있고요. 그 계획대로라면 앞으로 KF-21은 이제 7.7톤의 무장을 장착을 할 수 있게 되는데, 네. 근데 이제 이런 KF-21이 관통 폭발력과 정확도 높은 공대지 미사일을 갖추면 가치가 많이 또 상승을 하겠죠. 아 그럼요. 예. 그래서 작년 12월에 우리나라가 이제 국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체계 개발에 착수를 이제 한 상태인데, 그 일명 이제 한국형 타우러스죠. 이거는 이제 목표 사거리가 500km인 타우러스하고 유사한 수준이니까 휴전선 인근에서 만약 발사를 하면 북한 전역을 다 타격할 수 있는 이런 수준이고요. 그래서 2028년까지 약 1,900억 원을 소요해서 이제 이 공대지 미사일을 갖추는 걸로. 예. 그럼 2028년에 개발해서 갖춘다고 하면 그 전에 장착은 어떤 걸로 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선은 이제 한국형 장거리 공대지, 장공지라고 표현하는 원쌤 말씀하신 거는 개발되는 대로 KF-21에 장착이 되는데, 우리 KF-21이 이제 2단계로 개발이 돼요. 2026년 상반기까지는 공대공 전투 능력 위주로 개발이 되고, 2026년 하반기부터 28년까지는 공대지 능력을 개발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2028년 말에 공대지 능력 개발이 끝나니까 그 한국형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도 거기에 맞춰서 이제 개발을 끝내서 장착을 한다는 이제 그런 계획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한국형 타우러스 이 장공지는 1호기 등에 장착을 해서 시험을 하는 과정을 거칠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KF-21의 유용한 펀치는 이 장공지 외에도 몇 가지가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초음속 순항 미사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순항 미사일이 함정에 장착되는 거, 그러니까 함대 함령, 함대 지형 몇 개가 이제 개발되고 있는데, 개발됐거나 이제 개발 중인데, 이거를 공대함 KF-21에 장착을 해서 유사시에 주변국의 뭐 항공모함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수단으로 이제 활용할 계획이고, 또 하나 이제 우리도 국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우리 본게임에서 다뤘다시피, 그러면 이 국초음속 미사일도 마찬가지 그 순항 미사일 형태로 개발이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이 KF-21이 타격력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걸로 보이는데, 국초음속 미사일이 아시다시피 마하 5 이상의 그런 미사일이잖아요. 네. 그럼 최소 마하 5를 기준으로 한다 하더라도 서울 상공에서 쏘면 75초면 와. 평양에 도달하는 1분 15초 만에. 1분 15초 만에 평양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성능이 되니까 KF-21의 위력이 그만큼 이제 강해지는 게 되겠죠. 아, 그건 언제 개발된답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개발하는 거는 좀 기술적으로 어려운 이 스크램제트를 장착하는 이제 그런 순항 미사일 형태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2030년대 초반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또 차근차근 뭐 다음 단계로의 업그레이드 계획이 준비되어 있네요. 그런데 뭐 한국형 타우러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뭐 극초음속, 뭐 이런 그 무기 체계들이 KF-21에 우리 기술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는 뭐 반드시 필요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뭐 사실 여기서도 많이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은 예. 역시 그 수출 경쟁력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또 다른 나라에 이제 허락을 받을 필요 없이 또 판매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KF-21에 지금 탑재되는 장비 국산화에도 되게 박차를 가하는 중인데요. 우리가 세계 12번째로 개발해서 성공한 에이사 레이더,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건 에이사 레이더는 물론이고 적외선 탐색 추적 장치나 아니면은 전자 광학 표적 추적 장비, 이런 것도 이제 자체 개발해서 KF-21에 지금 공급을 하고 있고, 네. 작년 12월에는 그 에이사 레이더의 핵심 부품까지도 국산화했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아, 예. 국방 반도체 융합 연구단이 질화 갈륨 반도체 송수신 단일 직접 회로, 요걸 이제 MMIC라고 하는데요. 이 기술을 국내 최초로 개발을 했습니다. 질화 갈륨 기반 송수신 MMIC는 그 신호의 위상 진폭을 조정해가지고 이제 표적을 탐지 추적하는 그냥 핵심 부품입니다, 완전히.
근데 그 전까지는 이제 일부 선진국만 갖고 있던 기술이었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국내 설계 및 제작을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시장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게 됐고 또 판매할 때도 훨씬 유리한 상황이 되게 됐죠. 네. 그리고 이제 첨단 전자장비 비중이 높아진 만큼 꼭 필요한 장비가 있는데 혼선 방지기라는 거예요. IB라고 그러는데 네. 뭐냐면 우리가 이제 우리 전자장비 그다음에 드론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굉장히 중요하면서 간과되는 게 주파수 문제입니다. 이 주파수가 서로 이제 간섭을 일으키는 경우 여러 가지 그 장애가 이제 초래되지 예.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다양한 전자장비 간의 통신 주파수 간에 이제 중복이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이런 항공 전자 시스템이 통신 오류라든지 장비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데 또 이 기술 또한 이제 국산화가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KF-21 CJ16에 탑재된 말씀드린 그 혼성 방지기는 기술적으로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네. 자, 하늘의 제방 전투기의 활약은 뭐 엄청 많죠. 그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사건들이.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42년 전 이스라엘이 이라크를 제지하기 위해 펼친 작전이 또 기가 막힌 게 있었다고 하는데요. 성공 가능성이 희박해 거의 도박이나 다름없었던 F-16 이 펼친 극비작전. 얼마나 대단했는지 뭐 한 유명 영화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본방야사에서 살펴봤습니다. 한가한 일요일 오후 바그다드 남부 알트웨이다 연구단지 근처에 있던 프랑스 기술자는 충격적인 광경을 마주합니다. 전투기 굉음과 함께 쾅쾅 연구단지가 폭발하는 장면이었죠. 두 대 전투기가 먼저 하늘을 지나가고요. 곧이어 두 대가 또 날아와서 폭대를 팍 하고 투하했거든요. 한 4발쯤 터진 것 같은데 마치 그냥 자로 잰 듯이 정확하게 그걸 향해서 명중을 했고 엄청 놀랐어요. 1981년 건설이 한창이던 알트웨이다 연구단지에서 무슨 일이 과연 일어났던 걸까요? (1970년대) 초부터 이라크를 통치한 사담 후세인은 핵무기를 제조해 중동을 무력으로 다스리고자 했는데요. 프랑스의 지원 아래 바그다드 남동쪽 19km 지점에 연구단지를 설립하고 오시라크라는 이름의 원자로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핵보유국이었던 이스라엘은 이라크의 이러한 움직임이 자신들에게 맞서기 위한 것임을 알게 되는데요. 이에 오시라크 원자로를 현존하는 최대 위협으로 간주, 핵시설을 타격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오시라크 원자로를 파괴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요. 왜냐? 오시라크 원자로가 위치한 곳이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에서 15마일, 그러니까 약 24km 떨어진 곳에 위치했기 때문인데요. 수도와 가까운 만큼 항공 시스템이 촘촘해 접근하는 것부터 쉽지 않았죠. 또 이스라엘에서 오시라크 원자로까지 직선 거리로 1000km가 넘을 만큼 멀었다는 건데요. 당시 이스라엘이 보유한 전투기는 F-16기로 항속 거리가 길지 않아 갈 수가 없었고 사거리 1000km 이상의 미사일조차도 없었습니다. 난관에 부딪혔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는데요. 무리한 것을 알면서도 이스라엘은 작전을 개시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대체 어떻게 오시라크 원자로까지 이동해 폭격한다는 걸까요? 항속거리가 부족하면 F-16 전투기에 공중급유 그거 하면 되는 것 아니야 싶겠지만 공중급유기 역시 이스라엘에겐 없었는데요. 다음 해인 1982년에 공중급유기가 도입될 계획이 있었지만 기다리기에 원자로 완공이 코앞이었죠. 극비작전이라 우방국인 미국에게 공중급유기를 빌릴 수도 없고 그렇다면 남은 방법은 하나, F-16 전투기에 추가 연료통을 부착하는 건데요. 하지만 일정 무게 이상을 싣고 비행할 수 없기 때문에 무게를 줄여야 하는 상황. 결국 이스라엘은 F-16 전투기에 공대공 무장 없이 2000파운드 MK-84 폭탄 단 2발만 달고 출격하기로 합니다. 결과적으로 장거리 비행은 가능하지만 공대공 무장이 없는 탓에 공중전은 무조건 피해야 했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F-15 전투기 6대를 호위기로 사용하기로 하는데요. 그렇게 모든 준비를 마치고 1981년 6월 7일 에일랏 공군기지에서 F-16 전투기 8대와 F-15 전투기 6대가 이륙하는데요. 민간인들에게 노출되지 않는 사막 루트를 선택,
이라크의 방공 레이더 탐지를 피하기 위해 30에서 50m 고도의 저공 비행으로 편대는 오시라크 원자로를 향해 갔습니다. 약 2시간 후 이라크 원자로가 있는 알투웨이다 연구단지에 다다르자 F-15 전투기 6대는 엄호를 위해 6,000m 고도로 상승했고 F-16 전투기는 일렬로 대형을 맞추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그때 가장 앞에 있던 F-16 전투기가 에포터 변화를 켜고 고도 2,000m까지 급상승 35도 각도로 횡전하는 원자로를 향해 급강하 폭격을 실시합니다. 원자로 내부까지 확실히 파괴하기 위해 중력 가속도를 이용한 다이브 폭격을 시행한 것이었죠. 그런데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좁은 협곡을 따라 저공 비행하는 모습도 그렇고 거꾸로 급강하한 후 폭탄을 투하하고 이후 중력 가속대를 이겨내며 급상승에 탈출하는 것이 마치 영화 탑건 매버릭 속 작전과 매우 흡사한 모습인데요. 그도 그럴 게 영화 탑건 매버릭 속 그 작전이 바로 이 오시라크 파괴 작전을 모티브로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영화 속에서도 성공 가능성이 희박한 작전으로 평가됐는데 실제로는 어땠을까요? 오시라크 원자로 돔 구조물에 폭탄을 정확히 투하해야 하는 상황. 이스라엘 F-16 전투기의 MK-84 폭탄은 정확하게 오시라크 원자로 돔 구조물을 파괴하면서 파공을 형성했고 이어 발사한 폭탄들이 구멍 안으로 쏙 들어가면서 원자로 노심까지 파고 들어갔죠. 그렇게 2분 동안 15초 간격으로 16발의 폭탄이 투하되었는데요. 이 중 12발이 정확하게 명중! 오시라크 원자로를 완벽하게 파괴시키며 이스라엘은 이 작전을 멋지게 성공해냅니다. 이라크가 수년간 공들여 만든 원자로는 완전히 폐허가 되었는데요. 이에 사담 후세인이 크게 분노했지만 이란과의 전쟁이 한창이었던 터라 실질적인 보복도 하지 못했죠. 물론 이라크는 이스라엘의 공습 후에도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전보다 훨씬 많은 시간과 비용을 치르게 됩니다. 이라크 오시라크 원자로를 공습한 이 작전은 바빌론 작전, 오페라 작전으로 불리며 전 세계에 알려지는데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공습은 무력에 의한 테러였으며 요르단, 사우디 영공을 불법 침공했다는 이유로 국제사회로부터 비난받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수백 마일을 교묘히 회피해 비행한 후 완벽하게 표적을 공격했다는 점에서 오시라크 공습 작전은 세계 공군사에 큰 획을 그은 대사건으로 기억되고 있다고 합니다. 점점 국산화율을 높여가며 수출 가능성 또한 높여가는 KF-21. 그런데 처음 공동 개발을 하고 있었던 인도네시아지 않습니까? 우리 그 아까 시제기에도 그 인도네시아 국기도 혹시 이렇게 딱 이렇게 박혀 있는데 그쪽 상황은 좀 뭐 낮은 게 있나요? 걱정과 우려가 계속 교차하는 부분인데요. 아 예. 일단은 그 KF-21 공동개발국이라는 입장에서 올해 우리나라에서 첫 시험 비행을 할 예정이랍니다. 예. 요거는 이제 인도네시아 국영 항공기 제작 업체인 이제 PTDI가 우리 CJ 5호기를 활용을 해가지고 시험 비행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의 공군 대령이나 중령 이런 분들이 이미 KFX, IFX 비행 시험 프로그램 내 국제 시험 비행학교 ITPS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교육을 받았다고 하고요. 그래서 뭐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그 정도면 하여튼 무슨 뭐 이상하진 않구나. 이름 긴 학교에서 교육까지 받았으면 인도네시아도 나름 그 적극적으로 좀 뭔가 전향적으로 바뀐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것 같은데요. 일단 올해 1월에 그 우리 얘기 나왔던 94억 원을 지금 방사청에 납부를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분담금의 일부를 이렇게 추가 납부를 한 건데 물론 전체 미납금의 이제 1.17% 수준이라 부가세 퍼센트도 안 됩니다. 뭐 그래도 예. 납부한 게 어딥니까? 비록 굉장히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어쨌든 인도네시아 재무부 예산국이 주 예산에 KF-21 개발 비용 분담을 할당을 한 상태라고 하고요. 이 밖에도 또 인도네시아가 KF-21 시제기 비행 시험 외에도 인력 파견 확대로 희망을 하고 있는 걸로 보아 뭐 결국은 뭐 다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전체 미납금이 1.17%니까 예. 조금 더 많이 부담을 하긴 한 거네요. 분명 인도네시아도. 그런데 조금 더 그 자금력 있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비즈니스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뭐 하기 좀 편한 나라가 있으면 좋긴 하겠네요. 네, 다행히 있습니다. 있어요? 네, 일본산 수송기 대신에 우리나라하고 이렇게 손잡고 얼마 전에 우리가 다뤘던 그 공동개발하는 나라입니까? 나라 있죠? 예, 그렇죠. 예. 어딥니까?
아, UAE. UAE. 맞습니다. 그 UAE가 네. KF-21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면 아, 그렇군요. 어떨까요? 네. UAE가 이제 최근 회의에서 완제품을 수입한 대신에 가급적 이제 자체 그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동 개발하는 쪽으로 무기 도입 정책 기조를 이제 바꾸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술 확보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KF-21 공동 개발에 이제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UAE가 이제 현재 미국의 F-16을 운용을 하고 있는데 원래 이제 F-35를 도입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협상이 이제 중단이 됐고요. 그리고 우리 전에도 다뤘지만 러시아가 또 F-35를 겨냥해서 네. 체크메이트라는 이런 신형 저가형 경량 스텔스 전투기를 저가형 경량이 붙었어요 앞에. 예, 예. 스텔스 앞에. 예, 약간 이거는. 전투기를 예. 이제 선보였는데 지금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사실상 이제 물 건너간 상황이에요. 끝났죠 사실은요. 이게 원래 이제 러시아가 돈이 없으니까 세계 뭐 UAE나 아니면 저쪽 남미 국가라든지 이런 여러 나라를 끌어들여서 개발을 하려고 그런 네. 건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뭐 누가 러시아랑 같이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이 프로젝트 자체는 뭐 사실은 이제 결정적인 타격을 입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KF-21이 이미 시제기 비행을 했고 또 기술이나 노하우 이전도 이제 미국이나 일본보다는 우리가 좀 더 이제 우호적일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UAE가 이제 눈독을 들이는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고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UAE는 돈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도 또 우리하고 인연이 있는 예. 오랜 인연이 있는 이런 나라하고 같이 하게 된다면 괜찮겠죠. 그렇죠. 어차피 수송기도 하는데 네. 같은 회사기도 하고 네. 그럼 뭐 KF-21까지 같이 코어기 이루어지면 정말 좋겠습니다. 안 돼. 이 현실적으로 좀 가능한 얘기입니까? 아니면 좀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장밋빛 얘기 하나 좀 골라서 좀 찾아주신 겁니까? 예. 아니 근데 실제로 예. 제가 듣기로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고 그래요. UAE 경우도. 아 그렇군요. 예. 간절히 또 소망하고 같이 전 국민이 염원을 모아서 이렇게 기원을 하면 그렇게 응원을 보내면 또 좋은 소식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KF-21과 관련해서 와 이거는 전 좀 놀랐는데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내용이 또 있어요. 그렇죠. 이제 KF-21이 땅에서만 뜨는 게 아니다. 네, 그렇죠. 다른 데서 뜰 수 있다. 네. 이제 그런 맥락에서 항공모함에서 운영할 함재기를 이제 KF-21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연구 개발하는 안이 정식으로 군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좀 했다고 그럽니다. 방위사업청이 이제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함 탑재용 전투기 국내 연구개발 방안에 대한 연구 영역을 진행을 했는데 그 결과 항공모 함재기를 국내 개발할 수 있다는 이제 잠정 결론을 얻었다고 네. 해요. 뒤에 이제 네이비 해군형이라는 네. 그래서 이제 N을 이제 붙여서 KF-21 N형이라고 네. 이제 표현하는데 이걸 국내 개발할 경우 이제 기술적 제한 사항이 거의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다고 그래요. 이제 외국의 기술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죠. 착륙 장치, 뭐 브레이크라든지 전기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일부 해외 기술 협력이 이제 필요하지만 이미 KF-21을 개발하고 있고 이미 초음속 비행에도 성공하는 등 비교적 순조롭게 개발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KF-21 N형을 개발하는 게 못 넘을 선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다는 것이고요. 근데 이런 해군형을 개발할 경우 총 사업비는 한 4조 1천억 원 예. 정도로 이제 산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발 기간은 이제 8년 6개월 정도로 예상이 돼서 원래 한국형 항모가 이제 나올 그 목표 시기가 이제 2030년대 초반입니다. 그러면 대충 거기에 이제 맞출 수 있다 이제 이런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KF-21N이 나오게 된다면 그 기체는 어떤 기체 어떻게 생겼을까요? 뭐가 좀 다르겠죠? 카이가 지난해 9월에 개최됐던 대한민국 방위사업단에서 이 국산 함재용 전투기인 KF-21N의 모형을 이미 공개한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봐서는 뭐 이렇게 거의 구별이 어려운데 일단은 이제 날개가 커지죠. 일단 주날개 면적이 20%, 꼬리날개 면적이 30%나 늘어나게 됩니다. 실어야 되니까 오히려 날개가 작으면 좋지 않겠는데 싶지만 뭐 자꾸 접어줘야 되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접어지는 원래? 경우도 많이 있는데 예.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거는 이제 제대로 뜨고 내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아 그렇죠 비행기인데. 제대로 못 떠서 떨어지고 착륙하다 부딪히고 이러면 안 되니까 이 양력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 날개를 크게 만드는 거고요. 아 그래서요. 예, 나갈 때도 마찬가지죠. 이륙할 때도 이제 사출기를 이용해서 발전을 하게 되지만 중량이 있으니까 기체가 이제 가다 뜨다가 이제 좀 하강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도 이 하강을 너무 많이 하면 다시 부딪히고 떨어지고 하니까 받쳐주기 위해서는 역시 날개 면적이 넓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연료 탑재량도
이제 1,600파운드 정도 증가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물론 항모에 이 이제 뜨거내릴 수 있는 그 착륙 장치 이런 것도 대폭 좀 보강이 되는 그런 기체죠. 함재경으로 개발하게 되는 거는 장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겠죠? 만약에 우리가 뭐 F-35B 같은 거를 이제 수입을 해가지고 쓰게 되면은 보안성이 되게 엄격하잖아요. 그쪽 기체는. 그렇겠죠. 까다롭겠죠. 깐깐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원하는 무장을 달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당연히 KF-21N을 개발했으면 그런 문제는 전혀 없는 거죠. 실제로 F-35B에는 이제 공대 함 공격 능력이 없어요. KF-21N 모형에도 ADD가 개발하고 있는 그 초음속 공대 함 미사일 모형이 같이 붙어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이제 우리가 확실히 좀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지 알 수 있는 것이고, KF-21N은 이제 해상 전투를 주목적으로 한 전투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무장을 장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다.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KF-21N이 성공적으로 개발되고 그러면 아니 그때 우리 경항모 했는데 이게 경항모에 탑재 이렇게 하고 뭐 중항모라고 그러나 이렇게 좀 사이즈가 커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 국방기술기능연구소가 이 함 탑재용 아까 전투기 국내 연구 개발 방안 연구를 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연구 용역에서 KF-21N의 필수 수요가 이제 16대라고 이제 판단을 했고요. 함정까지 공격할 수 있는 이러한 전력까지 확보하려면 28대는 돼야 된다. 이런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모전투단의 방어, 그다음에 그 함재기 공중 통제까지 생각을 하면 중형항모라는 것은 6만에서 7만 톤 가까운 이제 그런 형태를 예상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야 이제 가능하다. 이제 그런 평가가 내려졌다는 것이고, 근데 아직까지 방위사업청이나 정부 당국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결정한 바는 없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방위사업청이나 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인 검토를 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우리 KF-21 보람의 그 일정들은 어떻게 될까요? KF-21은 이제 앞으로 각종 성능 확인하고 그다음에 공대공 무장 적합성 이런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2026년에 체계 개발이 마쳐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초도 양산에 이제 착수를 해서 기본 비행 성능하고 공대공 전투 능력을 갖춘 블록 1. 요게 이제 우리 공군의 전력화가 되는 거고요. 2028년까지 1차 도입분 40기, 그리고 공동개발국 인도네시아 도입분 50대, 이렇게 총 90대를 양산을 하게 되고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추가 무장을 통해서 공대지 전투 능력을 구비한 블록 2 개량 사업이 또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성능이 개량된 KF-21은 2029년부터 2032년까지 다시 양산을 하고 80대가 우리 공군에 실전 배치가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이때가 되면 2032년이 되면 총 120대의 KF-21이 우리 공군의 이제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거죠. 네. KF-21 사실 이렇게 뭐 수출이라는 게 뭐 쉽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만 뭐 작년 어떤 대박이 나기도 했었고 그래서 계속 궁금해지는데 KF-21 수출 관련해서 뭐 또 소식은 없습니까? 실제로 KF-21 잠재 고객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UAE 말고 뭐 태국, 필리핀, 뭐 이라크요? 까지 이제 꼽히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세 나라 모두 사실 이미 FA50을 우리 이제 T-50의 다른 형태도 있지 않습니까? 도입을 했어요. 네. 사실은. 그래서 이런 고객이란 점에서도 앞으로 그 다음에 그러면 KF-21을 할 수 있지 않나 이제 그런 기대를 낳고 있고요. 물론 뭐 이제 핑크빛 기대만 하고 있는 건 아닌 게 작년 12월에 무기 강국인 영국이 이탈리아, 일본과 함께 이제 6세대 전투기 이른바 동맹을 이제 발표를 했죠. 그래서 가격 경쟁력이 있는 6세대 전투기가 탄생한다면 KF-21은 좀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점인데 성공적으로 완료가 된다 하더라도 2035년이에요. 한참 남았네요. 뭐 12년. 그러니까 KF-21보다 9년 뒤에 나오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합리적인 가격대로 양산을 할 수 있게 되면 뭐 우리가 그래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KF-21의 또 수출 후보국이 최근에 하나 추가가 됐어요. 어디냐? 그 유명한 폴란드입니다. 역시 폴란드. 예. 형님들이 또 다시. 그러니까 우리 뭐 흑표전차니 자주포 FA50 다 수출하잖아요. 예. 그거를 폴란드 업체, 방산업체들이 관여하는데 이걸 거의 이제 뭉뚱그려 이고 있는 큰 회사가 PGZ라는 국영기 업체예요. 예. 근데 그 회장을 제가 이제 작년 말에 갔을 때 인터뷰를 했는데 자기 KF-21에 참여하고 싶다. 그런 기회를 준다면 큰 영광이겠다. 뭐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뒤에 다른 쪽으로도 확인해 보니까 이제 그런 의사를 카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전했다고 합니다.
끝으로 한 말씀씩 해주신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가장 적합한 이 4.5세대 전투기라는 것이 가장 적합한 상태가 아닌가, 현재로서는. 훨씬 좀 강력한 그런 최신 그런 첨단 전투기를 갖게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기술을 축적을 해서 나중에는 이제 세계 최고의 그런 또 기술력으로 또 정말 뭐 7세대, 8세대 뭐 이런 쪽으로 또 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지금 다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영어로 얘기하면 쏙 봐 쏙 너무 잘 들어왔고요. 근데 이제 이게 좀 더 업그레이드 되고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역시 수출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든지 인도네시아 수요만 지금 돼 있는데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아직까지 좀 불안감을 갖고 있는 분도 적지 않은 게 좀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폴란드, UAE라든지 이런 데하고 꼭 잘 수출이 성사가 돼서 KF-21이 좀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또 가격 경쟁력도 가질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본 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게임은 국방TV 유튜브를 통해서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더욱더 화끈한 대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본 게임 2M G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KF-21 PL. 네. UAE는 뭐죠? 뭐 붙어야 되나? KF-21 UAE 붙어야 되나요? 아무튼 그 좀 나 U 뭐 같은 거. 유가 붙어야지 할것 같은데. 네. 네. 이렇게 되면 얘기가 이게 솔깃한데요, 솔직히. 폴란드랑 저희랑 이렇게 잘 뭐가.